6월 넷째 주 민심이 갑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6월 넷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찬 시작 선언 강명길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선생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굉장히 덥네요. 네. 전남 영광은 이상하게도 날이 선선해가지고 네. 농촌 활동을 아주 날씨 스트레스는 없이 잘 지냈는데 서울 오니까 예. 확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덥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렇듯이 제가 이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버스 타러 가는데 걷는 오르막길. 예.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골목길 빙빙 돌아서 오는데 네. 엄청나게 여기도 오르막길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사당동은 서울 시내에서도 좀 더운 곳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분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잘 지내셨나요? 더워가는데. 네. 저는 더위를 안 타서. 네네. 우리는 농촌 활동이 예정했던 것보다 3, 4일 먼저 임무를 완수하고 끝내가지고 예. 지난 토일 자주인학회 모임을 갖고 일요일까지 농촌 일을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네. 혹시 몰라서 늦게라도 또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는 일요일 하룻밤 거기서 묵고 월요일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일을 잘하셨나 봐요. 네, 일을 저 빼놓고는 다 잘했습니다. 예. 네, 아주 일꾼들이 각급의 일꾼들이 예. 대일꾼, 진일꾼, 강중일꾼, 강소일꾼 아주 많아가지고 예상보다 빨리 됐고 특히 자주인학회 모임에 25명 정도가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그 모임에 오신 분들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병어회라든지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또는 낙지, 네, 산낙지를 대거 또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풍성한 모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6월 넷째 주죠. 예. 6월 넷째 주고 이달 30날에는 우리 백권대학 수업이 있죠. 네. 30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백권대학 수업이 있고 사마천의 사기와 그리고 한비자의 죽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하나의 주제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곧장 논어의 재학습에 들어갈까 아니면 다른 논의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치 소리 방송인데요. 네. 조금 며칠 지났지만 우리 방송에서 한번 심하게 우리가 매도한 바 있는 네. 자한당의 예. 한선교 씨. 예. 한선교 씨가 사무총장직을 전격 내놨죠. 예,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다른 이유의 증거가 없는 한 거기에 또 논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네. 건강 문제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이 좀 심한 모양이에요. 한선교가. 근데 당이라는 건 좀 스트레스 받으면 급격히 악화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선교 씨가 걸레질 기자들한테 걸레질 그 다음에 그 전에 예. 사무처 직원들한테 막 욕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다가 또 황교안이가 막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선교 듣기에는 황교안이도 막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좀 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급격히. 네. 예. 급격히 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한성교가 미운 거고 다른 사람 건강이 악화됐다는데 그걸 또 가지고 심하게 또 추정적으로 말은 그런데라고 비아냥거리는 건 좀 그렇죠. 그건 당 떨어진 사람한테 일단 인슐린이라도 줘야지 그 사람한테 포도당을 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한선교의 사무총장직 사태가 좀 묘하게 좀 재미난 사건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황교안이는 무슨 이상한 비개념, 몰 개념의 발언을 몇 번 했더구만요. 특히 그저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국내인보다 적게 줘야 된다.
네. 그게 얼마나 그게 근시안적인 발언입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게 저속한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면 국내인 노동자가 좋아할 줄 아는 모양이에요. 외국인 노동자한테 임금을 적게 주면 노동자들을 쓰는 사람들이 외국인으로만 쓰면 오히려 국내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죠.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네. 법을 고쳐야 될 문제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겠다는 아주 그 저속한 인간에 대한 그 성찰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 사람의 발언이죠. 역시 저 개독교 그 전도사다운 전도사님, 예. 발언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씨가 또 무슨 그 서울 성수동 네. 거기에 그 수제화 만드는 거리를 또 갔잖아요. 예. 지나려면 또 민생 탐방한답시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수제화 만드는 분들이 다 임금 받고 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아, 예. 근데 거기서 사업자인데. 수제화 만드는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는 이 한국 사회가 좀 한심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가 그 최근에 그 이현주라는 또 여성 투사가 있죠. 네. 그 이현주라는 여성 투사도 그 뭘 개념인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미운 건 미운 거고 네. 괜히 그 사람한테 있지도 않은 또 막 불륜 스캔들을 퍼뜨린 예. 어떤 사람이 그 100만 원 벌금을 받았더구만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네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지지자들을 더 넓힐 수가 있는데 그냥 밉다고 해가지고 근거 없는 것까지 싸잡아서 전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한석규가 예. 그 뭐 당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탁 그만둔 거 보니까 좀 안 됐어요. 근데 얼굴에 좀 당이 있게 생겼었어요 원래. 원래 얼굴에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고혈압하고 당은 얼굴에 좀 나타나는데 한석규가 좀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국인들에게 그 5가지 복이 있어요. 오복.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뭐 무슨 오복하면서 이빨 좋은 게 오복이다. 그러면 나머지 4복은 뭐냐 하면 다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빨 좋은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오복에 들리는 없죠. 그런 건 김영환이 같은 덴티스트는 하는 말이고. 예. 근데 좀 재미나더구만요. 이 5가지 복 중에서 3가지가 우리의 그 건강과 삶에 관련된 거예요. 아, 예.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그 술을 누리는 거. 수. 아, 예. 목숨. 그러니까 일찍 그 죽지 않는 거죠. 예. 술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번은 약간 그 도덕적 역량을 얘기하는 그 덕을 갖추는 거. 군자로서의 삶이죠. 그 다음으로는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네.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죽을 때 이 자연스럽게 죽는 거. 죽을 때 무슨 사고나 병이 나서 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죽는 거.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부. 부. 이건 이제 아무래도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뭐니 해도 이제 강령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하게 사는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5년, 10년 더 살고 덜 살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정한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그 중국 현대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책인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술, 담배와 관련된 이런 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그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던 인표는 63살에 죽었다. 네. 근데 인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죠. 비행기 사고로 죽었으니까. 이건 좀 논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울레는 술은 좋아하고 담배는 좀 멀리했어요. 그런데 주울레가 78까지 살았다 그겁니다. 근데 주울레하고 이 모택동하고 같은 해에 죽었어요. 그 해에 주덕도 죽었습니다. 3명의 그 신중국 창업의 혁명의 영웅들이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76년인가? 네, 그렇습니다. 1976년. 네. 그런데 이 줄레는 술은 좋아하고 담배를 멀리했어. 그런데 78세. 그런데 모택동 마오는 술은 좀 안 좋아했어요. 실제로 그 마오의 이야기를 읽으면 술 얘기는 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오는 술을 함께 마시면서 사귄 우정에 대해서는 좀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평소에 그 쌓는 우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대신 마오는 이 담배는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 좀 재치 있는 말, 담배를 피면 손가락 운동도 돼서 좋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마오는 83살. 근데 이제 등소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덩샤오핑. 이 덩샤오핑은 술도 즐기고 담배도 즐겼어요. 그런데 93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이 덩샤오핑은 아마 그 마오보다 11살인가 10살 어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장항량, 장쉐링, 장항량은 술, 담배, 아편, 여자 다 네. 즐겼거든요. 예. 젊어서 골프, 아편들이죠. 비행기 운전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죠. 그런데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재미난 게 그 인민일보에서 이제 그 중국 최장수인을 그 취재를 갔습니다. 123세. 123세. 123세로 그 살아있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뜸 담배는 건강에 안 좋아. 나는 벌써 5년 전에 끊었어.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한선교 건강 나빠가지고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그걸 또 그 정청래라는 사람이 있죠. 그 몸집하고는 달리 경박한 편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걸 그냥 막 비웃어요. 막 그걸 그 뭐 사무총장 될 때는 뭐 그러면 안 아팠냐? 건강이라고 갑자기 악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남의 건강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비웃듯이 말하는 저런 태도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밉더라도 그런 말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도 이제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1부는 이재명 2심 교체된 재판장 임상기 재판부 교체에 문제가 있다. 좀 이상하게 재판부가 그렇죠. 교체가 됐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일부 내용 중에 그 일부가 되겠어요. 네. 네. 그 밖에도 중요한 국내외 현안들이 있어서 네. 지금 그 중국의 스승평 시진핑 주석이 조선 지금 북에 가 있죠. 네. 그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 출정식을 했다는 소식. 네. 그다음에 그 국내 정치 현안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걸 곁들여서 그 7월 10일 2심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교체된 재판부와 이재명 재판에 관련된 논의를 할까 그럽니다. 네. 2부에서는 뭐가 준비됐죠? 2부는 그냥 전부 엽기 시사로 그냥. 네. 네. 엽기 시사 네. 되게 많네요. 손혜원, 홍문종, 김재동, 복기왕, 그다음에 역시나 기레기 똥파리 이렇게 있습니다. 똥파리들의 게시판 난동과 기레기 그다음에 비평. 기레기들에 대한 비평을 좀 할까 그럽니다. 네. 자, 오늘 들려오는 소식에 그 미국 측에서 그 대북 제재, 예.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미국이 추가했습니다. 가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 즉 조선은 그 더 이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달래는 발언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북 제재도 하고 저는 이렇게 러시아 금융회사에 가해지는 전격적으로 가해진 대북 제재가 과연 그 트럼프의 의중인가 아니면 아랫사람들의 그
자기적인 도발적 행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잘못되게 하려는 그 방해 책동 세력들이 그 아래에 있는 법이거든요. 네. 이건 역사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진핑 선생이 지금 북을 방문 중입니다. 네. 이 소식을 좀 논의해 볼까요? 예.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가 주석이 19일 방문 기간은 20일에서 20일 21일이고 1박 2일 네. 일정으로 이제 평양을 방문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방문하면서 1박 2일 정상회담, 순회회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하루 전인 19일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기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혹시 그 노동신문 기고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네. 네. 보도로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적지 않은 분량의 글인데 어떻습니까? 그 읽어 보시니까 느낌이.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가장 일단 그 조중 관계의 그 변치 않는 그 네. 우호적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발언이 네. 있었는데 70주년이나 수교 네. 70주년이 된 거를 더욱 돈독히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읽어보니까 그 하나만한 소리로만 그냥 점철돼 있더구만요. 예. 의례적인 얘기. 사실 의례적인 얘기고 돌출하거나 특별히 그 인상 깊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그 북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노동신문에 기고했다는 것을 대단히 크게 얘기하면서 북을 좋아하고 북의 편을 들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게 뭐 급작스러운 방문도 아니고 4번에 걸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그 담례로서 네.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날짜만 최근에 잡혔을 뿐이지 우리가 진정 우리의 또 하나의 조국인 그 조선을 위한다면 이런 논의들을 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노동신문에 19일 기고했지만 18일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조선 방문을 앞두고 두 정상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도 얘기하고 무언가를 다짐하고 합의하는 내용도 우리가 이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노동신문 기고보다 18일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그 전화통화 소식을 보면서 그 조선 말기에 우리 민족을 놓고 서로 싸운 듯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봤던 가스라테프条약.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태도 같은 것을 조금은 느꼈어요. 물론 중국을 제국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련은 제국주의지만 중국은 뭐 대국주의 정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좀 사색을 하게 만들더구만요. 흔히 우리가 이제 28일, 29일 그 일본에서 뭐 G20이라고 네. 그 G 해가지고 그다음 숫자가 붙는데 그 숫자가 뭐 6개에서부터 뭐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이제 20개가 됐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돼요. 경제력으로 칠 때. 그런데 그 G라는 것이 이제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G20 같은 건 별 의미도 없고 G2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그 보조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분명히 중국이 G2로 부상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흔히 그 역사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 약한 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세는 그 약한 주변국들의 정세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흔히 그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그
패권 교체를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들의 패권 교체, 조선반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 어김없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공동체는 아주 국채가 흔들릴 정도의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원명교체기를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원명교체기 14세기. 그 원명교체기는 말 그대로 그 원명교체기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개경이 함락됐어요. 네. 홍건적에게. 그것도 원명교체와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이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왜구가 또 창궐했었던 게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명나라 세력에 밀려난 홍건적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네. 이 개경이 함락됐거든요. 수도가 함락됐다는 것은 큰 변란이죠. 환란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우리 민족은 그 조선이라는 창업으로 원명교체기를 잘 극복했어요. 예. 그런데 이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서 명청교체기에 들어섭니다. 네. 자, 명청교체기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왜구들에게, 일본군에게 그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남한산성 농성을 견디다가 삼전도 항복을 해서 네. 완전히 국가가 정식으로 항복하는 이 순환을 당했다 그겁니다. 자, 그 뒤로 20세기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청이 점점 쇠하게 되고, 일본과 미국이 또 새로운 주변 패권국으로 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일본과 미국은 크게 보면 한 통속이에요. 그러나 직접 표면화된 것은 먼저 일본의 부상이에요. 일본이 이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국권을 상실하는 경술국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배후에 있었던 미국이 그 일본의 도전을 물리치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본은 항복을 하고 우리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신생 그 제국이 이 패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하고 양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의 이 패권 교체기는 전쟁에 의한 것들이에요. 전쟁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원이 팍 찌그라들고 명이 유일 패권국이 됐고, 네. 그다음에 명이 망해버리고 청이 들어서. 청이 그 유일 패권국이 됐고, 그 다음에는 청은 뒤로 물러서고 일본이 일시적으로 패권국이 됐다가 일본이 미국한테 망해버리고 미국과 소련이 그 양대 패권국이 됐다 그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G2의 부상, 중국의 부상, 이건 과거의 패권 교체하고 다르다 그겁니다. 네. 바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 소식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전쟁을 했다가는 두 나라 공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권 교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패권 교체라는 말을 쓰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어설픈 역사학자들이 무슨 뭐 명청교체, 원명교체기 들이대가지고 뭐 그 미중 교체를 얘기하는데 이건 교체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분명히 중국은 계속 그 국세를 강화할 것이고 미국에 육박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2040-50년 경에는 미국을 경제력으로 넘어설 것은 틀림없어요. 중국은 영토도 그렇지만 인구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문화도 저력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
원나라나 명나라나 일본처럼 미국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찌그러지지는 않는다 그겁니다. 미국도 잠재력 능력이 있죠. 미국의 그 잠재력 같은 건 거대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의 우열이 변화할 뿐이고 네. 최소 50년 그리고 예상하건대 앞으로 1세기 동안은 미중의 공존 패권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냉전 분단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분단 시대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와 또 미중과의 관계는 좀 다르겠네요. 또 확 다르죠. 네. 왜냐하면 미소는 극도의 대립을 하는 가운데 냉전을 구축했지만 냉전시대라고 했죠. 지금 미중은 냉전이 아니거든요. 예. 겉으로는 티격태격 다투는 것 같아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요. 미국이 없으면 중국이 쓰러지고 중국이 없으면 미국이 쓰러지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입장에서 우리 민족 또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작정적인 반미 또는 무작정적인 무슨 중국에 대한 배척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이건 남과 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은 분단돼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최소 50년, 길게는 100년, 150년 미중이 이 한반도를 놓고 양분해서 패권을 행사할 거예요. 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진정한 자주라는 것은 맹동이나 모험주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다 그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은 좀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미국에 치우쳐 있잖아요. 네. 반면에 북은 좀 더 미국 쪽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지금 중국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은 남으로 다가오고 남은 북으로 다가가면서 그러면 두 체제의 외교적 지향이 비슷해진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통일도 가능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그 외교 전략을 갖고 있는가가 두 나라의 동질성을 빨리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통일의 전지를 마련하는데 아주 기묘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미국과 자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새로운 그 21세기 외교적 방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뭐 이렇게 가십성 정치 시사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관련된 이야기만 이렇게 가려 듣다가는 우리가 그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보는 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방송은 언제나 이렇게 학습을 겸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방송을 듣고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밤낮 모든 유튜버들 또는 그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 그 소모성 이야기들, 네. 가십성 네. 그 이야기들만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듣고 나면 정말 그 일회용 쓰레기들처럼 또 버려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이 시진핑의 그 방조 또는 방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논의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두 번째 논의는 트럼프의 재선 재선 출정식을 네. 가졌죠. 네. 첫 어디서 발을 했습니까? 내냈죠. 네? 플로리다에서 왜 플로리다에서 했나요? 그게 좀 재밌죠. 지난 선거에서 저 최대 격전지였었죠. 네, 지난 선거뿐만이 아니고, 예. 네, 네, 미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라고 불리는 곳이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지고, 플로리다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긴 경우는 미국 대선 역사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플로리다가
그 전체 미국 대선의 판도를 마치 이렇게 대표하는 듯한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 인단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거 인단이 뉴욕과 함께 이제 29명이에요. 근데 큰 데는 캘리포니아가 55명, 텍사스가 38명, 전체 선거 인단이 530명, 538명. 네.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가 29명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많은 곳 선거 인단 숫자로도 그 3, 4위권 내에 드는 곳이지만 항상 이 플로리다가 그 미국 대선 전체의 판도를 좌우하는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만간 민주당에서도 또 플로리다에서 한판 이 야당 법석을 썰 겁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에서 시진핑이 이제 대선 출정식을 가지면서 네, 트럼프입니다. 예. 시진핑이 아니라 예. 네네 트럼프 좀 재미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제 그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의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는 좀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죠. 불리하죠. 예. 지금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3명의 그 대선 주자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든 하고 그다음에 샌더스가 샌더스. 있고 예. 또 하나 좀 시원찮은 인물 하나가 있는데 재미나게도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몰라도 이 3명 중에 누구와도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 트럼프가 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요. 예. 그다음 바이든하고의 1대1 대결에서는 10% 이상 뒤지는 걸로 나타난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또 재밌어요. 아, 예. 실제로 말입니다. 그 미국 대선 1년 전의 통계로 10% 이상 뒤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예는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도 신기원의 그 선거 결과를 보였어요. 예.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고도 본선에서 이겨버렸다 그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트럼프의 힘인데, 그리고 방금 우리 강명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미국은 선거인단 선거라서 단 한 표만 이겨도 그 선거인단에 몰표를 한꺼번에 가져와 버리는. 네, 이 뭐 주에 해당하는 선거표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부시하고 고어하고 붙었을 때도 고어가 전체 득표율에서는 높았는데도 부시가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도 이 클린턴하고 이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전체 득표율은 클린턴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도 트럼프가 그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보여가지고 당선됐다 그겁니다. 그렇기 이상한 때문에 선거제도예요. 네, 이 트럼프가 과연 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참 이게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선거운동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네. 이런 것과 함께 그 민주당의 주류 기득권을 아주 비난하는 식으로, 그리고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선거 방식을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 3일. 2020년 11월이니까 네. 불과 한 16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자, 우리한테는 미국의 대선이 그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특히 지금 그 조미 관계에 예. 대한 조미 관계가 그 트럼프가 그래도 유사 이내로 그 조선의 지도자와 2번씩이나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예. 어떻게든 그 조선과 미국 사이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정국이기 때문에 예.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참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조미 관계가 마치 조선의 비핵화만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이 왜 비핵화를 하려고 합니까?
제재 미국과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제재는 이미 풀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기레기들도 얘기를 할 때 조미 관계 정상화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입만 뻥긋하면 전부 비핵화예요. 네. 참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 트럼프 우리는 우리 그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입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그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가 바이든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또 하나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거 여자라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참 이게 모두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그 2017년 대선에서도 아예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역전 드라마를 달성했는데 그래서 트럼프를 모든 여론조사를 무색해하는 사나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네. 과연 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 트럼프 재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 중에 하나가 조미 관계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 정부, 즉 문재인 정부도 너무 좌고우면 그리고 미국만 추종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더 좀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대미 관계를 좀 구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북 송금 특검 그리고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서독이 이 동독에게 해준 그 막대한 그 지원금 원조를 얘기했죠. 네.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을 때 좀 신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원조 때문에 통일을 이뤘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원조 때문에 통일을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원조가 대단히 중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것은 일단 소련의 해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서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나라들이 모두 힘을 잃었죠. 네. 그렇긴 해도 서독은 이미 소련에 막대한 양의 원조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돈으로 엮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무력이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원조를 받은 소련이 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데 끝내 반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독일의 인민들이 베를린 장벽에 가가지고 그 인민의 그 통일 열망을 보였기 때문에 또 세계 각국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실제로 독일의 통일을 제일 반대했던 게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주변국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일단 경제적으로 이 남쪽이 좀 우세한 건 사실이고 또 최근에 인도적 지원이다 해가지고 자금도 지원했지만 9년 만인가 이명박 정부 때하고 지금 최초로 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폭넓은 사고 방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 관계에서 원조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아끼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수가 많고 이 독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독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경제가 어렵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경박하게 들리는지는 몰라도 이 경제라는 건 단기간에 그렇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적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박정희 때 그 무모한 경제,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무리한 경제 이런 후유증이 김영삼 때 나타나 가지고 IMF를 초래한 거고 또 IMF가 그 대내적 원인에 의해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그 금융 강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협작과 음모에 의한 면이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경제 수치가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문재인한테 돌릴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누적된 부작용이 나타난 거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경제가 아주 팍 나빠지지 않고 조금 나빠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삶이? 100만 원 쓰던 사람이 9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 정도 아닙니까? 예.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는 우리 가족이 이제 월급을 많이 받다가 정년 퇴직을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그럼 월급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정년 퇴직자한테 주는 그런 거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약간 긴장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밥을 굶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경제하는 이 자한당 무리들의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를 없는 것을 칭찬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가 중요하긴 해도 경제가 조금 나빠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다 그겁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이 마르크스 레닌으로부터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 유럽 경제식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해석해가지고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가 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역사와 정치의 종속물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뭐 북에다가 좀 원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조금도 아니고 원조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색한 생각을 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이제 우리 네. 윤석열. 예. 우리 윤석열 그 선생이 중앙지검장에서 이 사람이 그 중앙지검장이 될 때도 이게 좀 파격적인 발탁이었죠. 네. 그런데 중앙지검장에서 이제 고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됐다 그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파격 발탁이니 뭐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해볼까요? 이 기레기들의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뭐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자가 딱 되니까 이거 뭐 그 파격 인사다, 기수 문화를 파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코드 인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얘기가 됐었던 4명의 그 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나마 이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알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저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예. 자, 일단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을 한 셈인데요. 네. 네. 이것은 뭐 예상됐었죠. 네.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이 그 후보자에 올랐을 때부터 10중 8구 윤석열이 최종 지명되리라는 예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명이 물론 청문회는 거쳐야 되겠지만 뭐 청문회에서 자한당이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네. 아직까지 윤석열과 관련된 스캔들이나 이 추문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벌써 불거졌을 텐데 네. 겨우 있다면
뒤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돈 많은 여자하고 예. 그 아마 그 부인이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예. 그런 그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 엔터테인먼트라기보다는 무슨 전시기획. 네, 전시기획. 네네. 연예인 쪽보다는 네. 전시기획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리고 또 결혼도 좀 늦게 했죠. 네. 나이 차이도 좀 있다고 하고. 52세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네.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선수가 이 박근혜 때 아주 분투했죠. 네. 그 유명한 말을 썼죠. 뭐죠? 국정원 이제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압박을 받고 수사에 그 개입을 받으니까 거기에 저항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그 의연한 조선 선비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네.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이 기득권화된 검찰 조직의 일원인 것은 틀림없어요. 네. 분명히 다른 3명의 후보자보다는 나은 검찰총장감이긴 해도 또 이런 분이 갖고 있는 한계도 없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단 그 대체적으로 검찰총장은 현 검찰총장보다 그 사법고시 기수가 1기 내지 2기 아래의 사람들을 그 임명을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5기를 기. 내려와 가지고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선배 뭐 선배도 아니지 시험 먼저 좀 일찍 봐가지고 그 시험만 잘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걔들이 이제 붕 뜨게 됐다 그겁니다. 이게 무슨 뭐 큰 사건인 것처럼 네. 보는 검찰과의 기레기들의 시각이 너무 한심하고 유치하고 졸렬해요. 여러분 기수 서열이라는 게 아까 강명기 선생님이 문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건 기수 문화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그런 데다 쓸 수는 없죠. 예. 예, 기수 관행이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기수 폐습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검찰의 기수라는 게 이게 뭡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짬밥순이에요 이게. 예. 네. 짬밥 갖고 따지는 대표적인 집단이 감옥하고 군대 아닙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감옥이나 군대보다 더해 요새. 그러니까 그만큼 검사들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유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치한 거 플러스 사악함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 말 그대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 지검장 거쳐서 고검장 거쳐서 대검찰청 뭐 차장 총장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이 이제 그 말하자면 최고의 선이에요. 검찰 이 차장이나 총장은 이제 예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출세주의가 강한 검사들은 고검장까지는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고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검찰총장이 한번 해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지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고검장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지검장한테 검찰총장을 시켰다 그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무슨 뭐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에 기수는 용퇴한다. 무슨 용퇴는 무슨 용퇴입니까? 기레기들이 용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잖아요. 네. 예, 그건 용퇴가 아니라 퇴직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만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악습, 폐습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 저는 전관예우. 일단 전관예우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됐어. 네.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아래 사람들이 고검장들이 돼요. 예. 그러면 지금 고검장 하는 사람들은 한직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한직으로 밀리면 시세가 떨어지게 돼 있고 시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가 아니라 퇴직. 물론 퇴직을 하면 변호사 될 때.
변호사가 됐을 때 위력이 없다 그겁니다. 예. 끝발이 없다라는 네네. 거죠. 로펌으로부터 큰 제한도 못 받고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예우의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기수문화 운운하면서 용태 운운하는 것들이 다 이속찰이라는 짓들입니다. 겉으로는 조직을 위해 가장 힘 있을 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챙겨놓을 거 그러니까 다 챙기는 차례대로 논아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 중간에 있는 애가 왔으니까 위에 애들이 이제 논아먹을 차례가 기다리고 있는데 못 먹을 때가 됐다. 예, 못 먹게 됐다. 그런 경제적 이기주의도 여기에 아우, 같이 치사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까지 이런 폐습이 안 없어졌던 거예요. 정말로 유치한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시험 먼저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윗사람이고 그건 조선시대 과거 시험 먼저 합격했다고 해서 윗사람 노릇합니까? 뒤늦게 과거 들어온 신생이 신생이 저 대사원 되고 네. 사원부 사원부 수장 되고 판서 되고 그래도 선배가 아래에서 다 일하고 이런 게 조선시대만 또 못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 직급이라 하더라도 윗사람 상급자에게 그 김근태 의원이 얘기했던 좀 계급장 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 문화라든가 그 논쟁의 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네. 뭐 능력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좋은 사람한테만 월급 많이 주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경제 원칙을 하면서 여기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또 용태라고 써대는 기레기들. 그리고 이런 무슨 기수 서열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겁내기들. 예. 정말 이 한국 사회는 정말로 이 고쳐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정치 경제적인 적폐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경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몽. 경몽이 이루어져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이상한 그 서구 풍조나 아직도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떤 그 동물 애호가가요. 네. 동물 애호가가 그 뷔페에서 그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막 데모했어요. 막 영업하고 있는데. 왜? 동물 고기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거기가 잘못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목사가 절에 가서 불 지르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분명히 가죽 허리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가 그 동물 애호가들이 예. 지금까지는 개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돼지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돼지 먹는 것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 그래 저는 알았어요. 이것들이 개 돼지라서 개 돼지한테 그렇게 이렇게 애착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법관들 이런 탓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민들도 부단히 자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농촌 활동을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져갔어요. 한 4권짜리 분량의 책인데 그걸 이제 농촌 활동 기간 동안 읽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어느 정도 읽었는지 아세요? 한 페이지도 거들떠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책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물론 농민들은 지금 농번기이고 바쁠 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단 농민들 뿐이겠습니까? 생업을 위해서 네.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마주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다 보면 이제 보인다 그겁니다. 근데 저녁을 먹는 시간이 7시 반, 8시 이럴 때가 많은데 불 켜 있는 집이 한두 집, 두세 집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만큼 늦게까지 일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불이 더 늦게 켜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손학규 선생이 멋부리려고 쓴 그 실속 없는 말. 그러나 저녁이 없다는 것은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 안 한다고 책 안 읽는다고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방송이라도 내가 조금 예. 시간 내서 좀 더 하고 책이라도 내가 먼저 읽어가지고 좀 강의라도 좀 더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이 검찰총장 발탁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 또 하나 생각해보고 이 검찰총장 뭐 청문회라든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자한당이 이제 청문회는 하고 싶으니까 뭐 국회 들어오겠다 어쩌다 이런 말들은 이런 건 뭐 인터넷 그 뉴스파만 보면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접근의 그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 항소심이 이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고요. 네, 당연- 오후 2시에 예. 열리고. 근데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네. 원래는 다른 재판부였었죠. 재판부도 다르고 네. 예. 자, 그때는 원래는 이제 형사 1부였는데 네. 담당 네. 재판부가 이제 형사 2부로 예. 바뀌었죠. 그럼 보통 날짜가 지정되고 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 그러는데 여기는 재판부가 날짜 정해지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 형사 1부 그리고 원래 선거법은 형사 1부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네. 선거법만 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법은 형사 1부에서 하는데 그 이재명 지사 항소심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건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재판부가 형사 1부로 구성이 되고 첫 재판 날짜 물론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이것이 6월 27일로 확정 발표되고 나서 석연치 않게 재판부를 교체한다. 그러면서 예. 첫 재판도 7월 10일로 2주 정도를 연기하는 이 조치가 났는데 저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생각이 첫 번째로는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 관련 재판은 빨리빨리 네. 속전속결해서 결판을 내야 그 다음 보궐선거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원래 1년 이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그 예. 규정이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전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안건을 가지고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한 검찰 측의 항소에 문제가 있어요. 검찰 측은 뭐 이 사실에 오인이 있었고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모든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나갔는데 모든 검사는 다 공소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석열도 공소 유지 못하는 검사를 최악의 검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공소가 잘못됐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공소를 잘하라는 뜻이었겠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재판거리도 안 되는 정치 재판이었어요. 네. 네. 따라서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심 때 이 최창원 판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이 개혁적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나라는 출생지가 중요합니다. 네. 10이면 6, 7은 최소 출생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최창원 판사의 그 출생이 전남 해남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것 보고 좀 안심을 했었어요. 안심을 했었고 그 뒤에 나온 이 재판의 한 사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사례 이런 걸 네.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낙관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 고법이 석 달 전에 생긴 거예요. 네. 고법은 지금까지는 그 고법이 아니었죠. 네. 고등법원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재판부가 형사 1부에서 구성이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노경필 경필. 재판장 네, 부장판사였죠. 판사 둘이에요. 네. 원래 합의부 재판 셋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판사 중에 한 명하고 변호사 중에 한 명. 예, 피고인 측 이재명 지사 측 다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를 가지고 재판부를 형사 2부로 교체하고 형사 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봉민, 이보영 두 사람이 이제 딸렸어요. 판사가. 판사로. 예. 그러면서 재판부도 교체하고 재판 일자도 7월 10일로 미뤄버렸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실 말입니다. 판사 셋 중에 한 명이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근데 재판장은 아니에요. 사법연수원 아니 재판장일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수 변호사 중 한 명이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재판부 교체 사유가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 재판부의 법관 한 명하고 뭐 이지사가 선임한 변호인 한 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게 문제가 됐다면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이라는 것, 동기라는 건 이건 이렇게 피할 사유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건 이건 공적으로 맺어지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밖에는 아니잖아요. 연수 같이 받았다고 뭐 어떤 이권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상피제라고 해요. 네. 조선 시대에는 그 피염제와 상피제가 있어가지고 네. 어떤 혐의가 생기면 일단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제 피염이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라든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람이 한 부서에 있을 경우 그 아래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물러나는 걸 상피제라고 해요. 예. 그러나 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게 상피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 그대로 공적인 다수 집단의 이런 관계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재판 날짜까지 확정된 재판부를 완전히 갈아버린다? 그리고 재판도 2주씩이나 연기한다? 이런 건 워낙 1심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정치적 책동이 개입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다 그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호사하고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가 문제가 된다면 판사 하나만 갈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해당 판사 하나만 갈고 보충해가지고 재판은 제 날짜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정치 재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창원 판사는 개혁적 성향도 있었고 합리적이었고 전남 해남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 항소심의 재판을 맡았던 노경필 재판장 이 사람도 광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이걸로 봐서 전남 출신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새로 교체된 재판장 임상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경북 구미 출생이고 예. 대구 영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졸업한 중학교에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 강연 내용도 보니까 대단히 순진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너는 지금 지역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판단하냐? 전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에서 출신 지역은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려주는 가장 유력한 변수인 건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지역 감정이란 게 있죠. 지역 감정이 심한 것은 기득권 집단일수록 심합니다. 네. 지역 감정 제일 심한 게 대학 교수하고 공무원들이에요. 대학 교수가 지역 감정 약한 것 같죠? 제일 심해요, 걔들.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또 본드 있죠, 본드. 네.
본드 이정열이 유튜브라는 걸 하나 봐요. 네. 거기서 본드는 보수적인 판사로 바뀌어가지고 잘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드가 뭔지 좀 눈치챈 것 같은데요. 네, 본드가 눈치. 그래도 본드가 그래도 이 팔레기 본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재판부 교체가 심상치 않은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네. 뭐 선임 변호사 한 명이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바꿨다라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할 그리고 정도입니다. 사례가 있고 없고는 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있었으면 그때가 그것도 잘못된 거고 네. 그것도 동기일 때도 재판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재판을 진행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을 거라 그겁니다. 그럼 전관예우도 없애야죠. 그러니까 사례 이런 자체가 안 경우가 되는 없었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들어본 바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엿가락 내리듯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돼 왔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재판 투쟁을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 네. 예.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을 임상기 그 판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네. 임상기 판사가 이제 1988년에 사법 시험을 합격했어요. 30회인데 사시 30회인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날 2009년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6월까지 대구가 아닌 곳에서 판사 생활을 2년도 안 했습니다. 전부 대구에서 했어요. 전부 대구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대구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반대되는 지역에 짧게 보내요. 네. 그때 광주. 어디에서 했냐면 광주에서 했어요. 예. 네. 광주에서 판사를 할 때 1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했던 무한 군수.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제목이 비슷해요.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 때려가지고 군수직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자들 지금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네, 일부만 싸우고 있는데 이 재판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위력을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김갑수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와 영상방송 백권대학 강좌는 여러분들이 투척하시는 자율청취료와 구입하시는 책 판매 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입니다. 자율정치료는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꼴리는 대로 투척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김갑수가 쓴 책 4권을 일괄 구입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 구입 방법은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김갑수가 쓴 100권, 160종의 책을 해설하고 비평하는 백권대학이라는 책 1000페이지짜리 10만 원이 있고 그다음 김갑수가 쓴 역사 관련 책 3권 이것을 6만 원에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4권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에는 1만 원을 할인해서 15만 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갑수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이 방송을 전폭 지원하는 투척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고 최근 들어서 우리 백권대학을 읽으시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모두 이렇게 한 권씩 주시면서 5권 또 5권을 이렇게 또 구입하시는 청취자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티은행 계좌 541-12023-268-01에 책값 3권 책값은 6만 원, 백권대학은 10만 원, 그리고 4권 전체는 15만 원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책을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찍어주시면 주말을 뺀 날짜로 계산해서 이틀 정도면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꺼운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